건조한 날씨 속에 동해안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이 나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람 방향도 수시로 바뀌어서 소방당국을 애태우고 있는데요. 수령이 200년 넘은 노송 8만여 그루가 있는 금강송 군락지 근처까지 위험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먼저 조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희뿌연 연기 속으로 진화 헬기가 들어갑니다. 이미 재로 까맣게 변해버린 땅, 아직 살아남은 불씨가 꺼질 줄을 모릅니다. 벌써 나흘째입니다. 그제는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북서풍에서 북동풍으로 바뀌면서 주 불을 미처 잡지 못했습니다. 바람 방향이 바뀌어서 지금 산불 상황이 북진하다가 지금 남진으로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불길은 금강송이 모여있는 경북 울진읍 소광리 군락지에 근접했습니다. 소광리는 2,200헥타르의 면적에 수령이 200년이 넘은 노송 8만 그루가 있습니다. 특히 수령이 520년에 달하는 보수 2그루를 포함해 수령 350년의 미인송도 1000여 그루나 있습니다. 특히 이쪽 소광리 군락지가 있는데 300년, 400년 된 금강송 지역이어서 보물 같은 곳인데 이쪽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요. 국보급 보물이 있는 불영사까지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간밤에도 36번 국도에 방어선을 치고 밤샘 진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산림 1만 6천여 헥타르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서울 크기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시설물 피해도 이어져 강원 동해에서만 63곳, 경북 울진도 38곳이 불에 탔습니다. 1000여 명의 주민이 임시 주거 시설로 대피했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울진과 삼척 지역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경상북도와 울진군은 화재로 집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임시 조립주택 100곳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JTBC 조소희입니다. 네, 동해안 산불 관련 소식 오늘 아침엔에서 이도성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나흘째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산불 피해 상황 먼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 산불 피해 지역은 크게 5곳입니다. 이 발화 지점을 기준으로 경북 울진과 강원도 강릉, 동해, 영월, 그리고 대구 달성입니다. 이 가운데 경북 울진에서 시작한 불은 67시간이 넘도록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 인력과 공무원 등 1,8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진화율은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진화 작업이 펼쳐진 강릉과 동해 산불도 진화율은 50% 정도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산림청이 추산한 이번 산불 동해안 일대 피해 면적이 어제 오후 6시까지 16,775헥타르로 추산됩니다.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1986년 산불 피해 면적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2번째 피해 규모입니다. 지난 2000년 4월 강원 고성과 경북 울진 일대 2만 3천여 헥타르를 태웠던 동해안 산불 다음으로 22년 만에 가장 큰 피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울진 삼척 일대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산불로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한 건 역대 4번째입니다. 피해 주택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지방세 등 납부유예 등 간접 지원도 이뤄집니다. 강릉 동해 지역은 선포를 검토하는 중입니다. 네, 강원도는 아무래도 관광지 또 문화재가 많이 있는 지역이라 그 피해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광지 가운데는 묵포항의 피해가 컸습니다. 별장과 펜션을 비롯한 주택 60여 채가 불에 탔고 이 묵포항과 망상 해변 사이에 있는 강원도 기념물 제13호인 이달산 봉수대도 피해를 봤습니다. 아직 추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불이 옮겨 붙는 걸 방지하기 위해 피해 예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신라시대 사찰 울진 불영사는 주변에 물을 뿌리고 소방차를 대기시켰습니다. 보물 영산화 회상도와 경북 유형문화재 신중탱화는 다른 곳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울진 월계서원에서 보관하던 국보, 장양수 홍패를 수장고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앞서 2005년 양양 산불 당시엔 유형문화재인 낙산사가 불에 붙어서 대웅전 등이 잿더미가 됐고요. 보물로 지정된 동종도 소실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산불 피해 지역에서 빈집 터리를 하다가 붙잡힌 사람이 있다고요? 네, 40대 여성 A씨입니다. 이 A씨는 울진 지역에 산불이 났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홀로 버스를 타고 피해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주민 대표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주택 두 곳을 돌면서 물건을 훔치려다가 붙잡혔습니다. A씨는 자원봉사를 하러 왔다고 속이고 빈집을 돌아다니다가 집주인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야간 주거 침입절도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하고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예방 활동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강원 강릉 지역에서 토치를 이용해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60대 B씨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지난 5일 새벽 가스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에 불을 지른 B씨는 주민들이 오랜 기간 나를 무시해왔다며 진술하고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B씨가 낸 불은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무래도 빨리 꺼져야 할 텐데 이럴 때 비라도 좀 내려준다면 좀 도움이 될 텐데 비 소식은 없습니까? 아쉽게도 당분간 비는 내릴 것 같지 않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주말에야 비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동과 영남 지역엔 건조 경보가 계속되고 있고 수도권과 충청, 전남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국이 바짝 마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사상 유례없는 겨울 가뭄이 산불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대형 산불은 4월에 많이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그 시기가 앞당겨진 데다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15%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은 2월에 많은 눈이 내리곤 했지만 올해는 이틀 동안 3.4cm가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부족한 수분에 나무와 낙엽이 바짝 마른 상태에서 불이 붙자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건조하다고 하니까 또 다른 불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도성 기자. 20대 대선 사전투표율이 36.93%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사전투표 부실 관리가 대선 막판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젯밤 10시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들을 줄줄이 늘어놓으며 두 번째 사과를 했는데요. 선관위는 오늘 긴급 회의를 열고 이틀 뒤 본 선거에 대비한 운영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젯밤 10시 거듭 죄송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오전 9시 40분쯤 첫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12시간여 만에 두 번째 사과를 한 겁니다. 이날 2차 사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며 중앙선관위가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지 5시간여 만에 나온 겁니다. 이를 의식한 듯 발견된 문제점들을 줄줄이 열거하게 됐습니다. 투표용지가 담긴 봉투를 바구니, 종이가방 등으로 옮겼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고 이미 기표된 투표지를 확진 선거인에게 다시 교부하는 등 10여 개의 잘못들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할 수 없어 직접 선거 원칙이 침해됐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늘 오전 10시 긴급회의를 열고 이틀 뒤 본투표에서의 운영 방침을 결정합니다. 사전투표 때처럼 확진자, 격리자용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같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도 투표 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게 될 전망입니다. 확진자와 격리자는 본투표일인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전투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JTBC로 쏟아진 제보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하예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전투표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오후 5시 이전에 도착한 일반 유권자와 5시 이후 도착한 확진자들이 겹칠 수밖에 없는데 당국은 전혀 대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안 좋은 확진자들이 1시간 넘게 밖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대기해야 했습니다. 일부 투표소는 선거가 마무리되는데 3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기표소 자체가 밖에 마련이 돼 있었는데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어서 그냥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려면 충분히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현장엔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투표 전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곳도 많았습니다. 일부 투표소에선 한 번에 여러 명의 주민등록증을 걷어간 뒤 투표용지를 일괄적으로 나눠줬는데 정작 당사자가 맞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확인을 할 때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 마스크를 내린 적이 없으니까 얼굴 확인 안 한 거죠. 그냥 민증만 주고 사인만 하고 바로 투표용지 받았어요. 유권자가 직접 자신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을 수 없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투표를 마치면 각자 별도의 봉투에 넣어 따로 모은 뒤 나중에 선거사무원이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도록 했다는 겁니다. 투표용지를 종이 쇼핑백이나 뚜껑이 없는 플라스틱 바구니, 비닐봉지에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유권자들은 아예 특정 후보의 투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등엔 기표지를 받았다는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봉투를 주면서 여기다 넣으세요 하는데 그 안에 다른 용지가 이미 있는 거예요. 밀봉이 안 돼 있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도 좀 황당했고 선관위는 불편을 들여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도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앞서 선관위는 확진자 투표를 위한 대책을 다 마련해뒀다고 했었는데요. 선관위가 마련한 대책 중에는 투표지 봉투를 바구니나 상자에 넣는다는 등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투표한 사람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우리 선거 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김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4일 국회에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선 당일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제목은 투개표 특별관리 대책. 취재진은 해당 내용 전부를 파악했습니다. 먼저 코로나 확진자 등이 이용할 임시 기표소에 후보자별 참관인을 두고 확진자 등이 본인 확인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제는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 과정입니다. 확진자 등이 제출한 투표지 봉투를 투표함이 아닌 참관인이 볼 수 있는 바구니나 상자에 담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임시기표소는 본투표소와 야외 등으로 분리된 상황. 본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기에 투표함을 이동할 수 없고 새로운 투표함을 만드는 건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관위 관계자가 확진자 투표지 봉투를 바구니 등에 모아서 참관인이 볼 때 투표함에 대신 넣는 걸 대안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는 투표한 사람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법 개정 이후 신설된 선관위 규칙을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규칙은 격리자 투표를 위해 임시 기표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어느 정도 선관위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관위 규칙의 재량권은 공직선거법 테두리 안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미국이 결국 러시아의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피해가 커지자 나온 이야기인데요. 러시아에 큰 타격이 되겠지만 세계 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근처의 한 마을에 포탄이 떨어집니다. 마을 곳곳이 불길에 휩싸이면서 주민들이 황급히 마을을 떠납니다. 피난 중에도 포탄은 계속 터집니다. 러시아의 공격을 멈추기 위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 더 강한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The president emphasized that the oil and gas sector of Russia needs to be sanctioned. Anything that could hurt the Russian economy will help the Ukrainian people. 이에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원유 수출 금지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We are now talking to our European partners and allies to look in a coordinated way at the prospect of banning the import of Russian oil while making sure that there is still an appropriate supply of oil on world markets. 러시아 수출에서 원유나 천연가스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가까이 됩니다. 앞서 나온 제재로 휘청거리는 러시아 경제에 원유 수출 금지는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미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달러를 넘으며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유 수출 금지라는 양날의 칼이 어느 편으로 더 깊게 파고들지 세계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예의주시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